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주시장과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AI 붐 자체가 경기 침체를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은 AI의 지금 자본주의 지출이 있죠. 막대한 자본주의 지출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이제 미국 자체는 이미 아무래도 불황에 일단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일단 추정이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만큼 AI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었더라면은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 완전히 파산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은 AI겠죠. 자, AI를 갖다 우리가 조금 더 본다면은 요즘에 일단 AI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로 다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GPU죠. 일단 반도체가 지금 옛날엔 사이클인데 지금 사이클이 아니고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GPU.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력이죠. 전력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 세 번째가 소프트겠죠. 그렇게 구글이라든지 팔란티 이런 것도 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돌아가는 것이 A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투자 분야 역시도 주시장에서는 AI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면 다우가 0.31%, 나스닥 0.89%, S&P 500이 0.58%, 그 다음에 러셀이 1.26%로 상당히 많이 뛰었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좀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많이 나왔던 것이 러셀 2000이 되지 않겠는가. 또 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기대도 같이 작용하면서 자, 아무래도 러셀이 많이 뛰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뛰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도 좀 많이 올랐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이 올랐던 이유는 아직까지 AI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테슬라 역시도 좀 많이 올랐죠. 실적이 안 좋았는데 좀 만회를 하면서 거의 다가 일단 다시금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다. 2%나 상승하면서 어제 하락을 거의 다 만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안 올랐던 종목은 아무래도 통신주, 그 다음에 일단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식으로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조금은 하락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하락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는 상당히 좋은 모양을 보였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이 조금 일단 상승되고 있죠. 지정학적 위험, 그 다음 무역긴장 이런 것들이 매력도를 높이면서 약간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 가격을 한번 본다면 금 가격은 아무래도 건강하고 절실한 그런 필요한 기술적 폭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조금 일단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마련하고 있고, 완고한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금은 이런 뉴스에 반응하면서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경향이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뉴스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고 많이 올라왔던 것이 약간의 차익 실현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히토리 수출의 제한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노트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트 엔진에까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 수출을 억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금 쪽으로 좀 자금이 현재로서 몰리는 것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페드에서, FOMC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거의 다 확실시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오늘장도 주가가 많이 뛰고 있는데,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낮은 금괴를 본다면 그때는 저금리 환경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즉 말해서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가 낮게 되면은 자산이 갖다 이동이 하겠죠. 자산 이동하는데 그 금 쪽으로도 이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값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UBS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금을 갖다 효과적인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수단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불리한 거시경제, 그 다음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경우 온수당 4,700달러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다시금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있을 CPI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하는 CPI를 본다면 헤드라인이 있죠. 헤드라인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MOM 기준이 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0.39%가 상승할 거다.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진짜 선수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YY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1%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콜이 있죠. 콜 CPI 본다면은 0.3%, 그 다음 YY 기준으로는 3.1% 정도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3.1% 되면서 조금 일단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0.39%로 월별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봐서 자, 이 정도에 일단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적당하냐? 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3.1%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는 또 엇박자가 나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의 책임을 또 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비욘드 미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자, 이렇게 톰페니주라든지 이렇게 동전주 있죠. 이런 것들이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요걸 통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게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에 일단 등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점 있죠. 저점이 50센트입니다. 50센트에서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7달러까지 갔죠. 1397%가 단 4일 만에 5일 만에 갔다는 겁니다. 그까진 좋은데 자, 갔다가 다시 그래서 잡으면 내려온 폭이 벌써 60%죠. 그럼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일단 몰빵을 한다든지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는 것들은 거의 주포들이 다 있습니다. 회사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다가 일단 인생을 걸어서도 안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열풍이 조금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월가에 따르면 개인 투자가들이 이번 주에 한 42억 달러의 현금 주식을 매수했는데 연초 대비 평균 한 64억 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오늘 많이 빠졌죠. 자, 많이 빠졌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빠질 때는. 자, 그렇게 일단 시장 상황이 조금은 약화되고 있다.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부터 조금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다. 그걸 느끼셔야 되겠고. 그래서 개별 종목을 갖다 순매도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ETF 자금 유입 역시도 50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취약성이 초기에 징후로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자, 요럴 때가 우리가 좀 투자할 때가 되지 않겠는가. 개인들이 일단 떠날 때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심리를 잘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다가 그런 주식을 갖다가 주식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옵션까지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지금 이제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땡기고 있다는 거겠죠.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냐 더 어렵다는 겁니다. 주식도 맞추기 힘든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레버리지까지 쓴다. 자, 그렇다면 거의 다 한 번만에 깡통이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평가 있죠. 수익 개선, 매출의 성장, 현실적인 시장 점유율, 자, 거기다가 재무 분석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일단 상관이 없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매도 포지션입니다. 자, 요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것이 일단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주식수, 즉 말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의 공매도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을 경우에 그때 대규모 기관의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투자가들은 개인 매수 열풍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면 결국은 공매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매도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숏스퀴즈가 발생하니까 커버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로 인해서 공매도 투자가들이 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이 공매도 포지션이 돼 있으니까 이런 주식들이 안 좋으니까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렇게 될 때 가격이 좀 낮을 때겠죠.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일단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매도 갖다가 이걸 청산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숏스퀴즈가 나타나면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스킴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과연 성공할지 자, 그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양자 주식들이 거의 다가 상승했는데 IBM만 상승하지 못했죠. 자, IBM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실적이었죠. 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IBM에 대해서 선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매출과 이익 이런 것들의 예상치를 좀 뛰어넘었는데 실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 아래의 지표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단기적인 전망을 시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IBM의 레드햇이라든지 이런 게 거래 처리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 실패의 원인이 레드햇이라든지 TP 성장이 2분기 대비해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좋은 성과였지만은 내년에 의미 있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M&A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예상보다 부진한 레드햇과 TP 실적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상쇄됐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UBS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보시게 되면 목표가 210달러의 매도 평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30% 하락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자, 물론 목표가에 상당히 일단 부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은 좋았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부분이 한 9%
12% 성장, 그 다음에 컨설팅 부분이 매출이 소폭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계약 체결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일단 상승했던 이유는 인프라 부분의 강점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EPS라든지 매출이 좀 좋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실적에 집중하면은 아무래도 주요 소프트웨어 지표가 점차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내년 실적에 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를 좀 목표가를 하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 가중치로서 252달러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12% 정도 하락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의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2010년도가 지금 이제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지금 역풍이라든지 2016년도 실질적인 M&A 추진력 부족, 그 다음에 컨설팅 부분의 미미한 성장세, 그리고 인프라 부분의 2020년도 연간 성장률 둔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2016년도 초까지 이 전망에 대한 논쟁이 점차 커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상승보다는 하락 위험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이 프리미엄 배수를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기업 가치 평가에 상당히 큰 위험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일단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선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또 좋게 보는 데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15불 정도 주고 있다. 그래서 10% 정도 높게 지금 이제 책정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성장이 좀 실망스럽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매출의 성장률이 좀 5% 이상이 되고 있고 세전 이익률은 한 1% 이상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캐시프로 이런 것도 140억 달러로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는 2025년도 가이던스를 갖다가 10% 중반대 초반에 전년 대비 성장률로서 수정했다는 것들, 또 IBM의 고마진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강력한 현금 흐름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아무래도 조정이 지속되지 않겠는가. 자, 요렇게도 시각을 달리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50달러 주면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22%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IBM은 소프트웨어의 성장세 개선과 컨설팅 시장의 점유율의 확대를 통해서 장기 성장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믹스가 개선이 되고 회사가 지속적인 재무 실적을 지속함에 따라서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보면서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 증권사 주식 자체는 로빈후드보다는 50% 정도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주 동안 60달러 초반에서 70달러 초반까지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빈후드에서 절반 가치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시장에 걸쳐 있는데 기간수탁 암호화폐 거래라든지 소매 중개 이런 동일한 성장 기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또 올여름에 S&P 500에 편입이 되었고 설립자인 토마스 피터피는 81세로서 회사 지분의 67%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또한 예측 시장, 스포츠 베팅 시장, 암호화폐, 소매 중개 시장 모두가 융합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그런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주식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배수가 더해지면은 주가는 좀 많이 뛰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한 3%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비트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상 최대 매출 1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주당 순이익 EPS가 21% 증가한 0.57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려 43%의 놀라운 성장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인 지금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에 따라서 순이자 마진의 하락이 조금은 실망했을 가능성이 큰데 순이자 마진은 전년 2.37%에서 2.16%로 하락되고 있고 신용대출의 연율화 수익률도 5.7에서 4.6으로 좀 하락했다는 것도 요것 때문에 조금은 실망 매물이 나왔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경상주식 증가 이런 것들의 사업이 곧 겪게 될 이자 수입 감소를 갖다가 상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고객 계좌는 전년 대비 30%가 증가되면서 플랫폼의 고객 자산은 2,500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년 대비 한 40%가 증가된 수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좌 증가의 규모, 그다음 해당 계좌들의 자산과 거래 자산이 늘리는 규모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로 인한 순이익의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회사는 수수료 수익 자체가 전년 대비 23% 증가, 옵션 계약 거래량도 27%, 암호화폐 거래량도 전 분기 대비해서 87%나 증가되면서 전년 대비 한 5배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호화폐 매수 주문의 반복 가능 기능이라든지 전 세계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코인 수의 증가, 그리고 투자 리스트를 위한 독점 도구 이런 플랫폼에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좀 시장의 경쟁력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올해의 주당 순익 EPS 성장률은 20%, 내년 성장률은 한 10%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이제 IBKR 있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이게 지금 이제 30배수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로빈후드 자체가 한 63배수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2배 정도나 일단 지금 이제 로빈후드가 많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이것도 한 2배 정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자,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주가가 좀 많이 뛸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목표가가 지금 현재 72불 이상으로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60배수 이상을 받게 되면은, 자, 근데 60배수까지는 좀 주기 힘들고, 지금이 한 30배수니까 뭐 40배수 했을 때라도 조금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이 바이오텍 주식 자체는 시간 수정을 통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은 인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사이트 코퍼레이션인데 시간 조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 있죠.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시간 조정이 어느 정도 거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부터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일목균형표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선행 스팬 자체가 여기를 일단 막고 이제부터 일단 가격 시간 조정이 거치면서 다시금 주가는 반등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팬 자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승의 추세로 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일단은 이런 것들도 물론 테크니컬도 중요한데 반드시 펀더멘탈이 같이 들어가야만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펀더멘탈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기술적인 분석밖에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P 레이쇼 일단 폴드 기준으로 봤을 때 14배수 되고 있죠. 섹터 평균이 19배수니까 한 23% 저평가되어 있고 5년 평균치를 봐더라도 22배수 35%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패그 배수를 본다면은 0.08이고 1.94니까 96%나 저평가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성장이 상당히 일단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적어도 가면 20배수 정도는 우리가 쳐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배수를 했을 때 그때 지금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2026년도 그죠? 2026년도가 지금 이제 7.02 정도 7달러 되고 있으니까 7달러 잡고 그다음 20배수 해주게 되면은 140불 때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 많이 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가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에서 또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140불이면 이제 이 정도입니다. 직전 고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본다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죠. 50% 정도는 뛰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 N자로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까지 현재는 올라간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론 이런 차트도 중요하고 뭐 선행 스팬, 후행 스팬이라면서 일목균형표도 중요한데 자, 차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정말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지,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무 상태가 어떤지, 자, 그런 것들 다 파악하시고, 그 다음 경영진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 다 보신 후에, 자, 매수를 해야 제대로 이것들이 꺾여도 내가 견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안 그러면은 조금 올라갔다가 약간 일단 눌리는데, 그때 다 털어버리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펀더멘털에 돼 있어야만이 흔들려도 주식을 들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인텔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자, 목요일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될 실적 자체를 본다면 아무래도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만이 주가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인데 대부분의 일단 애널리스트들 자체가 주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28%가 급등하면서 연초 대비 한 87%나 급등이 되고 있죠. 그랬던 이유는 트럼프가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칩스의 보전금액 22억 달러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향후 57억 달러를 추가로 유치할 예정인데, 소프트뱅크,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칩 제조업체의 가치가 한 2배로 증가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지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인텔의 시총은 아무래도 빠르게 일단 급성장하면서 상승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애널리스트의 확신을 높인 데는 크게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현재 LSEG가 조사한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는 28달러로서 한 25%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6명 중에서 35명이 보유고 6명이 일단 실적 하회, 그 다음 2명이 매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전히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인텔의 강세 전망이 나온 것은 트럼프가 주가 상승을 원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한번 관찰해 봐야 되는데, 뭐 크게 일단은 지금 기대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주식들 중에서 월가의 추정치를 능가하는 주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상승세가 보일 것이다. 자,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실적 발표에서 EPS가 일단 아무래도 빗대하는 레이트를 본다면 86%부터 시작해서 한 79%까지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빗대를 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요거만 가지고 어닝 플레이 하시면 안 되겠고, 회사를 깊이 있게 빠신 후에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FF5 있죠. F5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 한 86% 정도 빗대 레이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여기서 우리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도 한 89% 정도 되고 있죠. 메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좋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자, 그럴 때 조금씩 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 제가 팬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서비스 나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이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메스텍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이런 회사들을 깊이 있게 파신 후에 정말 일단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왔다. 자, 그럴 때 할 때 매수의 관점이지 무조건 일단 어닝 플레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가이던스가 만약에 일단 지금 내려간다면 아무래도 EPS가 빗다 하더라도 주가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도이치뱅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은행 주식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수익률 장벽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은행은 US 뱅코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 자체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일단 투자 의견에서 보류해서 매수로 일단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52.5달러로서 변동이 없고, 자, 11% 정도의 상승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수익이 달성해야 될 목표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자, 내년에 성장률은 8%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성장률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 자산 가격의 조정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전업계보다는 금리 인하로 더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일단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주요 성장 동력과 사업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자, 그를 통해서 교환관 수준의 자본 구축을 하고 있고 인수합병 이런 위험들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업의 가치라든지 자본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USB가 가까운 시일 내에 주요 은행 인수를 갖다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CEO가 취임한 지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생을 위한 노력도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다. 자, 그때만 인수합병 이런 것들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신용 우려가 재발하거나 증가할 경우에는 US 뱅코프가 방어적인 해지 역할을 또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번에 주요 신용 사이클이 발생했을 때와는 좀 다른 은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오랫동안 강력한 신용 위험의 관리를 자랑해왔고 몇 년 동안의 신용 장부 내의 변동성이 낮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조금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팅을 본다면 25명이 바이를 주고 있는데 6명이 스트롱이고 8명이 바이고 10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명이 언더퍼폼이고, 그래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한 55불 정도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 성장률 본다면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7%, 9% 한 자리 숫자니까 아무래도 은행 업종이니까 성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86, 5.34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P 레이쇼 본다면 10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 섹터 평균 10.74고 5년 평균도 10.94니까 11배수 정도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1배수 주게 되면 지금 4.86이니까 4.86에다가 11배수 줬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현재 모습에서 한 53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를 일단 보면서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3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 되고 있죠. 요 정도 되고 있으니까 50 직전 고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적어도 한 13%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투자자 케빈 심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최고 배당주 선택이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포트폴리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처음 할 때, 처음 대입할 때 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이 얼마에 사야 되냐고, 얼마에 팔아야 되냐고 자, 그렇게 물어보죠. 그것일 때는 처음에 하신 분들 상당히 초짜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고 조금 지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얼마를 담아야 됩니까? 자, 20%를 담아야 되는지 이 주식은 30%를 담아야 되는지 그 정도를 물어보게 되죠. 자, 그 다음 물어보는 것이 이제 리밸런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자, 그까지 일단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단 주식에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처음에는 타이밍을 잡다가 타이밍이 다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포트폴리오 얼마만큼 잘 가져갔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나는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리밸런싱까지 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일단 가야 된다. 처음에는 일단 타이밍인 줄 알고 사서 팔고 그게 단조한데 그게 아니라 자, 포트폴리오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중형주, 소형주, 대형주 이렇게 구분하셔서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섹터별도 구분하셔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자.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케빈 심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수입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는 배당 성장 주식에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배당 주가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서 배당주가 소득 투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99%나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그때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2번 정도는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배당주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다른 것보다 심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주식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신의 투자 원칙은 간단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기업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배당이라 하면은 그 회사가 일단 이익을 남겨서 배당을 갖다 주는 거죠. 리테인 어닝스를 갖다가 자기 자본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익잉여금에서 계속해서 배당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회사 이익이 많이 남는 회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익이 안 남는데 배당을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서 꾸준한 성장이 되고 있는 회사들 자, 그런 회사들이 중요하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이 증가하고 배당금을 늘릴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질적인 해지 수단을 갖다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증가하면은 본질적으로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것이다. 사실상 매년의 급여가 인상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슨이 생각하고 있는 배당주 추천주 첫 번째가 애플, 두 번째가 코카콜라, 그 다음에 RT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배당 수익률이 지금 이제 애플은 0.4%, 코카콜라 2.88, 그 다음에 RTX가 1.53이죠.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배당 황제 주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3년 동안의 배당 성장률 본다면 4.9%, 애플이 13.1%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코카콜라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배당 황제주로서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애플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그 내구성이 입증되고 있고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생태계, 인공지능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 하드웨어 주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대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재무구조의 건전성, 현금 흐름, 충성도 높은 그런 고객 기반 덕분에 아이폰 시장이 둔화되는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자본을 환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아이폰 지금 17 자체가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일단 지금 이제 배당 성장주로서 적합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코카콜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죠. 이분들 코카콜라 아니면 엑슨모빌 이런 것들 주식을 가지고 배당을 가지고 일단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2.88%에서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런 심슨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3년의 배당 성장률이 4.9% 물론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폭풍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된 고품질의 주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거시경제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에서 수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그래서 가격 결정력, 글로벌 영향력, 그리고 엔진을 계속해서 가동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성장과 안정성이란 매력에서 조합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안정성과 더불어서 이런 배당 성장이 좋다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하실 분들 한테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TS 한번 볼 건데 RTX 역시도 최근에 실적과 매출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또한 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라든지 방어기업이 미처리 물량이 증가라든지 전반적인 추진력 속에서 모든 실내에 불을 지르고 있다.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방위 예산이 급증하고 항공우주 산업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은 계속해서 전쟁의 시대가 계속해서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방위 쪽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조적인 장기 성장과 현재 실행력을 모두 갖춘 투자자를 찾고 있다면 RTX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것들 성장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다른 것들보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RTX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셔서 저 배당으로서 또한 이익의 성장으로서도 중요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